2006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 여기 도로 공사 중인 거기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불에 타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자, 신고자는 누구였나요? 중장비 업체 대표였습니다. 거기가 마을이랑은 좀 떨어진 사방이 온통 논밭밖에 없는 곳이었고요. 새로 도로가 뚫리면서 도로 아래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굴다리를 만들어뒀더라고요.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신고자도 공사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굴다리로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사건을 접수한 천안경찰서에서 먼저 출동을 했었는데요. 굴다리 한중간에 시신이며 그 주변 바닥까지 시커멓게 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전신이 불에 타 있었고요. 하늘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는데 양팔과 다리를 벌린 상태로 손목이 구부러진 채 천정을 향해 위로 올라가 있었고 다리는 무릎을 약간 세운 자세였다고 합니다.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팔좀 구부러진 채 이런 자세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뭐야? 야, 이미 사망한 사람을 불태운 게 아니었던 건가? 그러면은 누군지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좀 작은 체형의 여성인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야, 여성이었어. 설마 불에 탄 옷들이 살갗에 둘러붙어 있었고요. 외투가 타다가 손바닥만한 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이 착용하고 있던 팔찌와 귀걸이도 새카맣게 탄 상태로 발견됐고요. 물로 불을 지른 건지 나왔을까요? 네, 현장 감식에서 등유 성분이 나왔고요. 시멘트 바닥이 불에 그을려 있어서 범인이 시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 등유를 뿌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불쏘시개를 던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물 붙이면 엉겨 붙을까 봐. 부검 결과는 나왔나요? 네, 오른쪽 옆구리에서 칼에 찔린 자창이 두 군데 발견됐는데요. 피해자의 몸에서 또 불상의 남성의 정액이 나왔습니다. 정액이라니. 야, 참.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면 성폭행 후에 칼로 또 찌르고 불까지 지르고. 야, 근데 이게 언제 사망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피해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큰일 났네. 손바닥만큼 남아있던 외투 조각이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찾아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집에서 나설 때 입고 있던 옷과 그 외투 조각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야, 가족들이 같이 신고를 했구나. 그 외투 조각으로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 피해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천안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 고향이었는데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아주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런지 대학 졸업이 좀 늦춰졌던 상황이었고요. 가까운 아산이나 천안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아산에 사는 언니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는 언니가 한 거였고요. 언니가. 야, 20대 중반의 어린 자녀까지.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신고는 언제 들어와 있었던 거죠?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죠. 1월 12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동생이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고요. 전날 천안에 갔다가 길거리 가판대에서 생활정보지를 하나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당장 다음날 면접 보자며 이력서와 주민등록번호, 개인 통장 사본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동생이 서류를 챙겨 나갔다고 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그러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살해를 당한 거라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갔는지도 알고 계셨던 걸까요? 네, 만포 상사라고 했고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여성을 구한다고 해서 동생은 격리 자리일 거라고 했답니다. 당시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아산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끌고 간 차량을 천안에서 먼저 찾아냈는데요. 잠긴 차량을 강제 개방했더니 뒷좌석에 이력서와 증명사진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됐는데 현금이랑 카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고 했고요. 차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았는지 누가 뒤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차에서 벌어진 범행은 아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건가? 차량이 발견된 곳에 CCTV가 있어서 확인했더니 아침 11시경 그 피해 여성이 차에서 내린 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이동한 게 찍혀 있었고 그 후로 이 차는 쭉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 진술이랑 맞질 않는 겁니다. 아침에 나간 동생이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요. 동생이 면접에서 떨어져 천안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점심시간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드라이브 중이다? 동생 차는 그 자리 그대로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했다고? 누구 차를 타고 있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일단 놈달밖에 없는 천안 외곽 지역의 공사 현장에 시신이 불에 탄 채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범인도 차량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피해자는 자신의 차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의 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뭔가 위협이나 협박이나 다른 이유로 그냥 드라이브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아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희도 범인에게 차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여기가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어서 인근 도로에 CCTV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 도로도 다 닦이지 않았는데 CCTV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지. 이것도 계획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된 지 6일째 그 마을에서 112로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아니 여기 말이지 불악 사람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야. 아, 왜 시체를 그냥 두고 가? 아무리 쌩한 겨울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시신을 두고 가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 그럼 6일 만에 또 다른 시신이 또 발견된 사건 아니에요 지금? 야 이건 뭐야? 아니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이 자기 논을 보러 갔다가 논두렁에 비닐하우스를 덮는 두꺼운 천이 볼록하게 있길래 누가 버리고 간 건가 싶어 치우려고 하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마을 이장한테 민원을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장이 신고를 한 거였고요. 문이라 그럼 진짜 이거 지금 연쇄 살인 사건 아닙니까? 연쇄야 연쇄. 아, 근데 이게 범인이 같은 동네에 또 시신을 유기할 리는 없잖아요. 인근이라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죠. 특히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이니까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또 연고가 있거나 사전에 범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미리 와봤거나 이 마을에 아는 범인이다. 정말 굴다리 인근이었어요? 네, 불에 탄 피해자가 발견된 굴다리가 멀리서 보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뭐 거의 같은 장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분들은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시신을 그대로 그렇지. 두고 안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가까우니까. 시신은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천을 걷어내니까 분홍색 티셔츠에 보라색 외투,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머리에 비닐이 쌓여 있고 그 위엔 노란색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요.
양팔이 뒤쪽으로 있어서 시신을 돌려보니 결박이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노란색 테이프로 말이죠. 야, 또 여성이었네. 근데 이번에는 또 범행 방법이 또 완전 다르네요. 네, 머리에 비닐을 벗겼더니 눈 밑으로 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외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체구가 좀 커서 처음에는 시신이 부패되면서 가스가 찬 건가 싶었는데 영하의 날씨라서 부패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신원 확인은 바로 됐을 것 같은데요. 신원이 확인되기 전에 장 형사님은 논두렁에서 발견된 이 피해자가 누군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6일 전 발견됐던 첫 번째 피해자가 마지막에 면접을 보러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던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낸 번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그 번호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번호가 이상하다니 이거 그럼 대포폰 같은 건가? 뭐가 이상했던 걸까요? 휴대전화 번호와 일반 전화번호 두 개가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요. 휴대전화의 명의가 법인이었는데 만포 상사도 아니었고 어떤 남성이 광고를 의뢰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사용이 정지돼 있었고요. 일반 전화는 천안의 한 동사무소 번호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모두 떼보니까 9일에 개통해서 12일 날 정지가 돼서 딱 나흘간 사용을 했고요. 18번을 걸고 20번을 받은 게 나왔는데 받은 전화의 명의자들 중에 첫 번째 피해자의 전화번호도 있었고 대부분 여성들이더라고요. 피해자를 포함해서 총 15명이었고요. 혹시나 하고 급히 생사를 확인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 그럼 설마 그 중에 한 명이 논두렁에 발견된. 두 번째 그 피해자가 정말 맞았나요? 네. 지문으로 시건이 바로 확인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되던 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우연이었는지 같은 나이였습니다. 천안의 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농술에 발견된 피해자도 구직하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만포상사 구인 광고를 보고 15명이 전화했다가 지금 2명이나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 대체 뭐라고 여성을 꿰어낸 거지? 광고를 보고 이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여성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유통회사다, 대형마트 부근에 사무실이 있고 과학상자를 취급하는 업체라고 했답니다. 과학상자요? 그게 뭐 과학상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과학상자 몇 호. 박스 하나 사면 철제부터 해서 볼트 넣혀 있고. 그런데 수상했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피해자의 언니가 동생이 광고 보고 전화를 하자마자 당장 다음날 면접 보자고 한 게 걸려서 그날 자신의 친구를 불러 동생 앞에서 그 회사 번호로 확인 전화를 했다는데요. 격리를 구하는 건 맞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면서 20대 후반은 면접을 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나이 제한? 20대 중반은 되고 후반은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들으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지금 성범죄를 애초에 계획을 해서 나이 제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혹시 그 논두렁에서 발견된 두 번째 피해자에게도 성범죄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부검에 성폭행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고요. 첫 번째 피해자처럼 다른 소지품은 없었고 목걸이랑 귀걸이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목걸이랑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성범죄도 아니고 뭐 금품을 누린 것도 아니면 두 번째 피해자는 왜 이런 변을 당했냐 이거죠. 두 번째 피해 여성에게 돈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내역이 은행 콜센터였거든요.
은행에 자동 녹취된 음성 파일을 받았는데 피해 여성이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물어봤더라고요.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였고, 근데 통화한 날짜랑 시간이 첫 번째 피해자가 면접을 보러 사라진 날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피해 여성들 둘 모두 그날 바로 일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첫 번째 피해자는 성범죄를,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는 돈을 노린 거다. 아니, 이거 하루에 2명을 살해했다고? 같은 마을에서 시신을 유기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범인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어요? 장 형사님의 수사는요, 숫자로 이미 시작됐죠. 범인이 딱 나흘간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 번호에서 단서를 하나씩 찾아냅니다. 범인 쓴 건 다 해봤자 3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발신된 기지국 위치를 모두 받아보기로 했는데 그게 아주 골치가 아팠던 거죠. 첫 꼬리는 어디에서 잡힌 거예요? 일단 그 전화기 명의자였던 법인부터 찾아갔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이 법인 대표가 대포폰을 유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포폰을 누구에게 제공받아 유통했는지까지는 싹 다 일선 수사팀에 넘겼습니다. 자, 아니 뭐 대포폰을 아예 대놓고 법인 명의로? 그래서요? 범인이 사용했던 대포폰을 어떻게 넘긴 건지 누가 사갔는지 물었더니 누군지는 모르고 택배를 통해 전화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배 기사를 또 찾았죠. 그랬더니 상대방 연락처는 전혀 모르고 수원의 특정 주소로 배달지가 찍혀 있어서 가니까 30, 40대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직접 택배를 받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택배 기사 키가 165cm 정도였는데 자기보다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30, 40대에 165보다 작았다? 그럼 상당히 작은 체구였나 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퀵도 아니고 택배였으면 200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아마 안 될 텐데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택배를 받아갔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정말 종일 기다려서? 야, 이게 좀 이상한데 택배 기사의 진술이 맞았던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넘겨받자마자 114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10분 후에 천안에 있는 생활정보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기지국이 모두 수원으로 잡혔는데 이후에 도통 주거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이후로 쭉 계속 돌아다닌다 보네요. 맞습니다. 수원이었다가 다음 날 점심쯤엔 시흥이었다가 서울 구로동으로 또 넘어왔다가 범행 전날인 12일이 돼서야 천안에서 전화를 썼더라고요. 잡힌 기지국만 총 13군데로 나왔고요. 72만 건을 언제 다 확인해요, 이거를? 형사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72만 건이 넘는 데다가 통신사별로 양식이 다 달라서 이걸 일일이 엑셀로 옮기는 작업만 해도 상당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장 형사님이 찾은 1차 용의자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아? 지금부터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이게 참. 여성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기도 시흥이면 아까 이제 기지국에 잡혔던 사람인 것 같고 이 여성이 왜 용의자로 특정된 겁니까? 제가 72만 건이 넘는 번호를 모두 받아서 정리를 하다가 이 범인이 썼던 대포폰의 통화 내역이 수상하더라고요. 38번의 통화 내역들이 대부분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 아니면 천안에 있는 생활정보지 업체들 외엔 별게 없었거든요. 야, 결국 범인한테 다른 전화가 있었던 거네. 아, 이게 범인과 관련된 데만 딱 대포폰을 쓴 거잖아요. 다른 전화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13군데 기지국에 잡힌 번호 중에 겹치는 번호가 있는지를 찾아봤죠. 크게 도시별로
천안 시흥, 수원 시흥 이런 식으로 두 군데씩 겹치는 번호를 찾아봤는데 그것만 한 3만 5천 건이나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도 3만 5천 건이 또 나와요? 야,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엑셀에 올리면서 딱 제가 세운 공식대로 누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지 정리하다 보니까 렌트카 업체에서 전화를 받은 번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 5개 정도 번호였고요. 렌트카 업체. 그중에 이제 4개 번호는 거의 1, 2초 만에 끊었는데 하나가 1분 이상 통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번호의 명의자가 시흥에 사는 여성 박 씨였고요. 렌트카 업체에 해당 번호로 혹시 전화를 한 적이 있냐 했더니 렌트카를 빌린 사람한테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차를 빌려간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전화는 여성의 명인데 지금 차를 빌려간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네, 그래서 이 박 씨의 전화번호의 기지국 위치와 범인 대포폰에 잡힌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7번이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렌트카 업체에서 계약서 4번을 받아서 차량 번호로 천안에 들어오는 톨게이트를 모두 조회했는데 범행 하루 전날인 11일 날 들어온 것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차를 빌린 남자가 여성 박 씨가 사는 시흥의 같은 주소지로 등록돼 있는 30대 중반의 박 씨였습니다. 자, 여성 씨랑 같은 주소지에 사는 또 박 씨라. 남매라는 말 아니에요? 누나 명의의 전화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에? 정확합니다. 아, 이 남성인 박 씨가 누나 명의의 전화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별게 있었겠습니까? 특수 강도 강간으로 전과 사범이었고요.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출소한 걸로 확인됩니다. 아니, 특수 강도, 강간, 전과 사범. 참,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지금 2명을 살해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검거하셨죠?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냈는데 3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박 씨를 최종 용의선상에 올리기 딱 나흘 전에 이미 인천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특수 강도의 성폭행 미수로 잡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거구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인천 지역 생활정보지에 스튜디오스 출신의 20대 여성이 과외받을 학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그걸 본 박 씨가 자신을 병원 의사라고 속이고 딸의 과외를 맡기고 싶다고 유인했더라고요. 렌트한 차량에 태워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했고요. 그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님이 렌터카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면서 시흥에 있는 고시원에서 검거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법이네 이게.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님이 그 순간 못 봤으면 피해 여성분이 지금 생사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악랄한 놈이네, 이거. 맞아요. 인정은 해요? 부인 공고를 낸 것도 맞고 피해 여성들을 만난 것도 맞는데 마지막에 공범한테 피해 여성들을 데려다 주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한테 데려다 줬다. 그러면 본인은 이때 성폭행도 뭐 살인도 난 하지 않았다. 그건 공범이 주범이란 얘기잖아요. 주범이 따로 있다. 네. 공범이 여성들에게 윽박지르고 때리는 것까지만 봤다. 그러면서 공범과 어떻게 만났고 어디에서 범행을 공모하게 됐는지 아주 세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자신이 데려다준 여성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황당하고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공범은 누구예요? 피해 여성들이 살해당한 걸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 진술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딱 한 가지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구인 광고를 낼 때 업체 이름은 이제 만포상사라고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이름은 누가 만든 거냐고 했더니 공범이 천안 지역 생활정보지를 보고 따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천 가기 전에 확실히 주소지에 미리 가봤는데 1층 건물에 간판이 2개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만포청과 하나는 과학상자 판매였습니다. 2차 진술에서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공범 이름은 교도소에 있을 때 미운 놈이 하나 있어서 대충 둘러댄 거고 눈물 콧물 짜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지가 왜 눈물을 짜냐고. 짜증나게. 그것도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순서는 좀 달랐지만 말이죠. 아니 왜 그랬답니까?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범인 박 씨한테 빚이 3억이나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첫 번째 굴다리에서 불에 태운 피해자를 먼저 만났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두 번째 피해자에게 오후에 당장 면접을 보자며 연락을 해놓고 첫 번째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곧 만날 여성에게서 돈만 뺏으면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고요. 아, 이래 정말. 목숨 기도 하고 이거 진짜. 아휴. 이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참.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 보조석에 앉힙니다. 뒤에 여성이 결박당한 걸 못 보게 하려고요. 그렇게 두 여성을 모두 데리고 도로공사 현장 인근 논으로 갔는데 두 번째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현금 인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물어보라 시키는데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던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합니다. 야 돈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한다고? 살해를? 아니 이게 첫 번째 여성도 차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살인을 그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본 여성은 하지 말라며 범인에게 소리를 쳤다고 하고요. 이동하면서 차에서 나눈 대화들이 뒤늦게 생각나는 데다 자신의 이제 얼굴을 오래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해낼 것 같아서 첫 번째 만났던 여성까지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방화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칼이며 테이프, 등유까지 전날 미리 사뒀고요. 범행 장소도 답사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114에 전화한 것도 생활정보지 업체에서 일반 전화도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천안에 아무 동사무소나 전화번호를 안내받아서 번호 2자리만 바꿨던 거고요. 114에 전화했던 음성도 모두 일치했고 첫 번째 피해 여성 몸에서 나온 DNA와도 모두 일치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는 저 이거 아닌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죄값은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천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쯤에 렌트카로 안산을 돌아다니다가 학습지 학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며 상담사를 유인해 강간을 한 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셋을 살해하고 인천 피해자만 미수였던 거네. 네. 즐겨봐 이 채널.